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이경락 TV 시간인데요. 오늘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좀 재미가 없다 보니까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저도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뵈야 되는데 좀 시간이 없어요. 요즘에 좀 바쁜 일정들이 참 많다 보니까 자주 못 뵈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봐야 되는 것들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간밤에 나왔던 그 뉴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브레이너드 연준이사, 물가 압력 시간 지날수록 진정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주가의 발목을 잡는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연준이 테이퍼링을 앞당길 수 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전에 인플레이션 기대감으로 먼저 치고 나갔던 게 있죠. 올해 연초에 1월, 2월에 먼저 치고 나갔던 것이 미 국채의 수익률이었어요. 수익률이 갑작스럽게 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 하는 거죠. 그 테이퍼링이 앞당겨질 수 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국채 수익률이 튀는 것은 인플레이션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연준이 국채의 수익률을 올리겠네. 방관하겠네. 이렇게 시장은 판단하는 겁니다. 실질금리를 올려가지고 그 인플레이션 계리율과 금리의 차이를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논리가 이제 시장에 붙은 건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테이퍼링 우려감이 일차적으로 발생해서 나스닥이 빠졌어요. 2월 달에. 그리고 이번 4월 달에는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죠. 너무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4.2%의 물가 상승률을 미 시장에서 보여줬고, 우려가 현실이 됐네? 그러면서 미 시장이 빠졌는데, 재미난 거. 2월달 대비해가지고 4월달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이 지금 2월달 채권 수익률 펴가지고 올라갔을 때 대비해가지고 요번 4월달 조정은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2월달 대비해서 많이 약했죠. 좀 더 짧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내성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런 논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구간에 연준의 의원들은 자꾸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도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도 일시적이라는 기준의 견해를 이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시장의 생각이랑 다르게 얘기를 해요. 자, 재미난 부분이 있는데요. 가격 상승은 수요 급증과, 근데 이 양반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좀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자고요. 가격 상승은 수요 급증과 관련이 있는데 재정 지원 지급과 다른 도움이 지출에 영향을 미쳤다. 작년에 돈 많이 뿌려댔으니까 그 영향이 이제 수요의 급증을 가지고 왔다. 일부 병목 현상과 공급망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쳤지만 병목 현상과 재개로 인한 가격 압박은 시간이 지나면 진정될 것이다. 일시적으로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거나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이 코로나 난리통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기업들은 생산성 자체를 조율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저효과가 발생하면서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왈가불가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어제 그런 얘기만 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베일리 22 총재도, BOE죠. 22가 아니라 BOE 총재도, 영락련 총재도 치솟는 인플레로 인한 장기 영향은 거의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같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지금 사실상 작년 대비해가지고 올해 V자 반등이 나오는 철강성이나 석유화학이나 자동차 부품, 자동차 관련된 제품들 등등 많은 제품이 기저효과로 인해 가지고 올해 수요의 급증과 함께 폭발적인 가격 상승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연속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왜 지금 현상에 대해서 연속성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냐?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이제 유럽이나 북미, 유럽이나 그러니까 요게 이제 대륙별 백신 접종률인데요. 유럽이나 북미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그 밖의 국가들은 아직까지 어렵다라는 거예요. 많은 신흥국들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즉, 백신의 양극화로 인해 가지고 수요나 어떤 보복적 소비의 양극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은 빠르게 살아나지만 신흥국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언제부터 이것이 재개될지 정상화될지 그거는 누구나 다 예상이 불가능한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잠깐 인플레이션이 친 거를 가지고 뭐 전 세계가 보복적 소비가 살아나가지고 수요가 급증이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빠른 감이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판단하는 것 같고요. 많은 인사들은요. 사실상 인도 뭐 무서운 국가죠. 신흥국의 이제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브릭스. 일단 차이나는 뺄게요. 거기서. 코로나19 하루 사망자 최고치 또 경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사이클은 신흥국의 경기 사이클과 많이 맞물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올라온 원자재 가격 사이클의 뭐 인플레이션 우려감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 시장이 지나면서 일부 병력 현상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좀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재미난 거 하나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5월 1일부터 5월 20일 대한민국 수출 지표예요. 53%. 엄청난 지금 또 수출 호전세를 보여줍니다. 전 세계의 보복적 소비에 맞물리면서 분명히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도 맞고 병목 환사까지 발생했으니까 기저효과까지 발생을 했으니까 이런 효과가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승용차도 크게 올랐고 석유 제품도 크게 올랐습니다. 149%요. 석유 제품은 정말 이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무선통신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고 작년 3월, 4월, 5월 달에 정말 안 좋았던 것들이 있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승용차, 석유 제품, 뭐 철강 이런 것들은 당연히 완전히 막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기저효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수출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는데 작년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은 게 있어요. 바로 반도체예요. 지금 아마 9개월인가 10개월 연속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반도체는. 지금 엄청난 수출 호전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반도체가. 기술주의 얼굴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나스닥이랑 다우를 비교해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우가 그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강한 지표이기도 했어요. 굴뚝산업이나 원자재랑 많이 맞물리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우, 사양산업과 많이 맞물리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우. 다우 산업이 굉장히 강했고 지금 돌아서는데 조금 힘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0.54% 어제 반등도. 나스닥을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감 발생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테이퍼링 우려감 나오니까 나스닥이는 많이 안 좋았는데 지금 돌았을 때는 다우보다 나스닥이가 좀 더 세요. 1.41%. 캔들의 굵기도 굵죠. 떨어져 있는 기술주로 좀 모아보자. 다시 기술주로 자금 집행을 해야 되겠네.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이 얘기는 최근에 연준 인사들이 얘기했던 부분의 또 하나의 복선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연준 인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 시간이 지나고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올해 만들어진 그 기대감은 원자재 가격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 상당히 녹아져 있으니까 그쪽에서 차익 실현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기술적으로 좀 자금을 이동하자라는 분위기가 최근에 미 시장에서도 일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거는 우리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가 최근에 이제 조정이 있었어요. 굉장히 강한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해주다가 이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조정이 발생했어요. 포스코가.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가 조정을 겪을 때 올라갈 때 오히려 조정을 거치고 물론 뭐 이제 액면분할 효과도 있었겠지만 포스코가 조정을 겪을 때 오히려 우상향하고 있죠. 일종의 기술주라고 봐야 되겠죠. 조금 성장주와 가치주 좀 엇갈린 구조로 다시 또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거.
우리가 포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원자재 가격 사이클 이런 거랑 상관없이 더 멀리 바라보자. 언젠가는 여행 백신 치료제 발생하면서 여행 문이 열리지 않겠냐? 더 멀리 바라보자. 여행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부 기술주가 작년 시장을 떠안고 최근에 2분기 때 가치주로 일부 자금이 갔다가 다시 여행 소비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금의 순환매가 굵직굵직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여행의 재개, 백신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신흥국까지는 백신은 모르겠지만 선진국, 뭐 북미 노선이 가장 많은 게 또 대한항공이기도 하고요. 선진국의 경기 사이클과 관련된 것들로 다시 한번 자금이 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신흥국은 언제 백신이 만들어지고 언제 정상화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선진국은 지금 초입으로 넘어갔고 이제 정상화 궤도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요. 선진국의 소비 형태랑 맞물린 것은 좀 보전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반도체랑 이차전지에 대해서 계속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전기차 어디서 사죠? 선진국에서 사는 거예요. 뭐 신흥국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전기차 사겠습니까? 유럽이나 미국, 중국도 선진국이죠. 그쪽에서 소비가 만들어지는 거. 그게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죠. 반도체도 어차피 IT 가전 대부분 다 어디서 소비하는 거죠? 선진국에서 소비하는 거죠. 그쪽의 경기 사이클, 보복적 소비가 곧 시작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자 이거예요. 근데 아무튼 시장이 요렇게 돌고 돌아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못 박혀 있으면 시장은 계속 고자리입니다. 포스코가 뭐 신고가를 갱신하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든 카카오 올라가든 이거예요.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박혀 있으면 이건데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이제 무서운 오늘 강의의 주제이기도 해요. 요번 주 시장에 변곡점이 발생할 거예요. 요번 주 시장의 주도주가 대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해묵은 얘기 아니에요. 최근에 IC 인사이츠, 반도체 시장 조사 기관 IC 인사이츠, 시장 조사 기관 IC 인사이츠에서 내년 전 세계 반도체 매출액 1,804억 달러 전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근데 제가 2019년도 지금 이렇고 2020년도 이렇고 2021년도 이렇고 2022년도 이렇고 요거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겠죠. 2023년도 이렇고 뭐 유치하게 초등학생도 아니고 요거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자, 지금 슈퍼사이클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다라는 분석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 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사이클이 언제 왔었죠? 2017년, 2018년 요때 왔었습니다. 2년 동안 왔었는데요.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 이 무지막지한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을 주가에 녹인 시기가 언제였냐 이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가는 경기의 선행지수다. 선반영 지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7년, 18년도 디램 가격의 슈퍼사이클을 주가에 녹이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였냐 이거죠. 이런 게 또 올 거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 보면 되죠. 뭐 복잡하게 타임라인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삼성전자 언제부터 주가에 2017년도 18년도 주가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슈퍼 호황기를 반영하기 시작했냐? 주식은 몇 개월 선행지수라고 하죠 여러분들? 주식은 몇 개월 선행지수라고 얘기를 해요? 6개월 선행지수라고 얘기를 하죠. 6개월. 그러면 2017년도 슈퍼 호황기를 언제부터 반영하기 시작할까요? 2017년도 18년도니까 2016년 하반기 때부터. 아니죠. 조금 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언제부터? 5월 말부터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요게 2016년도 5월 달이거든요. 5월 말부터 반영하기 시작해서 이 랠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5월 말부터 반영했고 6월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쉬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아, 모르겠다고요? SK하이닉스 가지고 한 번 더 설명드려볼게요.
SK 하이닉스가 25,000원에서 97,000원까지 올라갑니다. 2016년도 25,000원, 2만원 구간에서 9만원대까지 올라가요. 이게 2016년, 17년도 차트거든요. 일봉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반영됐는지 한번 볼까요? 언제부터 얘가 치고 나갔는지. 이 슈퍼사이클을 언제부터 반영하기 시작했는지. 5월 말이에요. 쭉 올려볼게요. 5월 말 장대 양봉 하나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이게 2만원대부터 9만원대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반도체 디램 가격 슈퍼사이클 확인하고 매집해버리면 늦어버려요. 내년에 올라간다고? 내년에 슈퍼사이클 발생할 거라고? 시장 조사기관에서 그렇게 했다고?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수급의 타이트함이 지금 있다고? 공급의 타이트함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하반기 때 가격으로 이전되는데 내년에 슈퍼사이클은 언제부터 반영한다고요? 5월 말부터. 자, 지금 달력 한번 볼까요? 달력. 자, 5월 뭐 다음 31일이 마지막 주지만 5월 끝물이라는 거죠. 5월 달에 끝물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확인하고 들어가 버리면 늦는다는 거죠. 확인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옛날 패턴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제가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요때 돌았을 때 삼성전자 차트가 어땠는지 기억해 보세요. 삼성전자는 가격 조정 없이 옆으로 기다가 기대 심리가 상당히 있는 상태에서 2016년도 5월에서 6월 넘어갈 때 쳤어요. SK하이닉스는 그때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가격 조정이 있는 상태에서 꼬물꼬물 거리다가 이러면서 치기 시작했어요. 5월 달에.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가격 조정, 삼성전자는 기간 조정. 자, 지금과 비교해 볼게요.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에 옆으로 기고 있고 SK하이닉스는 가격 조정 이후에 살짝 돌아서고 있습니다. 어게인 2016년도 5월 말과 너무너무 흡사해요. 그때도 2016년도 하반기 넘어갈 때, 그러니까 5월 달 넘어가고 그럴 때 슈퍼사이클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안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다가 조용히 그렇게 돌아서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결론.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건 내용의 결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돌아서 제 시나리오가 맞다라고 하면 돌아서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다시 한번 주도주 장세로 넘어갈 겁니다. 그거를 꼭 준비하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아, 그때 살 걸. 이런 표정 나중에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꼭 성공 투자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강의가 굉장히 짧고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에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간간히 유튜브에다 이경락 검색하시면 되니까요. 이경락의 24시 클럽이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기업 탐방뿐만 아니라 간간히 시향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제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또 나중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공 투자하시고요. 또 하나 올라갈 때 홀딱홀딱 팔지 마세요. 시장은 이런 식으로 대세상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립니다. 배짱이 없으면요 수익도 없어요. 꼭 기억해 두시고 성공 투자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4시 클럽 이경락이었습니다.